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만성간염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질환의 핵심을 좀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만성간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간세포가 파괴되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상태의 심각성도 사람마다 크게 다르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만성간염의 다양한 종류와 분류 기준, 주요 특징,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최신 치료법까지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성 간염은 생각보다 정말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감염이랑 지방간 질환처럼 서로 다른 원인이 한 사람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론 갑자기 생기는 급성 간염과는 그 경과나 접근법이 다르죠. 이 질환을 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고 또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이게 결정적인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B형, C형, D형 같은 바이러스 감염 외에도 특정 약물이나 독소, 알코올, 또 우리 몸의 대사 기능 이상, 그리고 면역 체계가 스스로 간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간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 다양한 만성간염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단순히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만성 간염을 평가하고 분류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역시 원인, 이티올로지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때문인지, 자가면역 문제인지, 약물 때문인지 이런 걸 밝히는 것이죠. 둘째는 등급, 그레이드인데 이건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나 간세포 손상이 현재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염증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현재 염증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셋째는 병기, 스테이지로 이건 과거의 염증 때문에 간의 섬유화, 즉 흉터 조직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간경변증으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누적된 손상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따라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임상 증상, 혈액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간 조직 검사 소견까지 다 종합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인은 질병의 뿌리를 찾는 거고 등급은 현재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병기는 그 불길 때문에 얼마나 재가 쌓였는지, 즉 섬유화를 보는 거군요. 이게 심해지면 간경변증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HII나 METBR 같은 점수 시스템이 언급된 것도 이 등급과 병기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는 간 조직을 직접 떼어내는 생검 없이도 섬유화 정도, 즉 병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혈액 검사만으로 섬유화 점수 5-4나 ELF 점수 같은 걸 계산하거나 아니면 초음파나 MRI를 이용해서 간의 탄력도, 즉 얼마나 굳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비침습적 검사들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 없이도 가능하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바이러스성 간염, 그중에서도 B형 간염, HBV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만성으로 진행될 확률은 감염 시 나이에 따라 정말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된 신생아는 90% 이상이 만성 보유자가 되지만 면역 기능이 발달한 성인이 감염되면 만성화 확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아요. 90%대 1% 미만이라니 차이가 엄청나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성 B형 간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활발하게 증식하는지, 즉 HBV DNA 수치, 그리고 특히 HBAG, 이걸 이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지자의 상태,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병의 경과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HBAG 양성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하다는 뜻인데 흥미로운 건 어릴 때 감염된 경우예요. 수십 년간 바이러스 수치가 아주 높아도 간 손상은 미미한 그런 면역 관용기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이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면역 반응이 시작되면서 간염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네,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간 수치도 정상인 경우가 많죠.
반면에 HbAg 음성인 경우는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 DNA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간 손상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고 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급성 악화 위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HbAg 음성 만성 간염은 좀 더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경우든 높은 바이러스 수치가 오래 지속되면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건 마찬가지겠군요. 네, 그 위험도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죠. 증상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요.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해지면 간경변증으로 진행돼서 복수나 정맥류 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관절통이나 피부 발진 같은 간 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혈액검사 소견은 어떤가요? 혈액검사상 간 수치, 즉 ALT, AST가 상승하는데 보통 초기에는 ALT가 AST보다 높지만 간경변증이 되면 이게 역전돼서 AST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관염과는 달리 자가항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바로 치료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이러스 복제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를 통해 간 염증을 가라앉히고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거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치료 전략도 크게 발전했더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인터페론 주사제가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많았어요. 이후 라미부딘 같은 최초의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등장했지만 약물 내성, 그 YMDD 변이라고 하는 내성 문제가 흔하게 발생했죠. 그 뒤를 이은 아데포비르나 텔비부딘 같은 약들도 내성이나 효과 혹은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1차 치료제들은 어떤 것들이고 과거 약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크게 개선되었나요? 현재 표준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페그 인터페론, 줄여서 PEGIFN이라고 하는 주사인데요. 정해진 기간, 보통 1년 정도만 치료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HBsAg 소실이라는 기능적 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경구약제보다 약간 높다는 장점은 있어요. 아, 완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군요. 네, 약간요. 하지만 주사제 특유의 부작용, 독감 유사 증상 같은 게 여전히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즉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줄여서 NUCS라고 부릅니다. 이게 현재 대세죠. 먹는 약이군요. 네, 대표적으로 엔테카비르, ETV와 테노포비르 계열, TDF, TAF가 있는데요. 이 약들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무엇보다 내성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요. 이게 혁신적인 발전입니다.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테노포비르 계열의 TDF와 TAF 두 가지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네. TAF, 즉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가 TDF,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의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AF는 혈중 농도는 낮추면서 간에는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됐어요. 그 결과 TDF가 가질 수 있는 신장 기능이나 골 밀도에 대한 잠재적 부담을 줄였죠. 아하, 부작용 우려가 더 적군요. 네, 그래서 고령이거나 신장, 뼈 건강에 좀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는 TAF가 더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치료 시작 여부는 환자의 그 HbAg 상태, HBV DNA 수치, ALT 수치, 그리고 간경변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AASLD나 EASL 같은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수치와 간 수치가 모두 높거나 간경변증이 있으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치료를 시작하죠.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좀 다른데요. HbAg 양성 환자는 HbAg가 없어지고 항체가 생긴 후에 추가적인 권고요법 기간을 거쳐서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Ag 음성 환자는 HBsAg, 즉 S항원이 소실되는 정말 매우 드물지만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니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혹시 B형 간염도 C형 간염처럼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NUC 치료는 바이러스 복제는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간세포 해간에 숨어있는 바이러스 유전자 cccDNA라고 하는데요. 이걸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해요. 아, 뿌리가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 완치, 즉 HBsAg 소실이나 더 나아가 완전 완치, cccDNA 제거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바이러스가 간세포로 들어가는 걸 막는 약물, 예를 들어 진이복제제 같은 거요. 블레비르타이드는 D형 간염에 승인됐죠. 또 바이러스 RNA를 직접 공격하는 약물, RNI, ASO, 바이러스 입자 조립을 방해하는 약물, 캡시드 조립 조절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약물 등등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임상 연구 단계라서요. 완치의 길은 아직 좀 멀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얘기가 나온 김에 D형 간염, HDV도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꼭 B형 간염 바이러스, HBV가 있어야만 감염된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D형 간염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중복 감염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HBV 단독 감염보다 간질환이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예후가 나쁘다는 점이에요. 치료도 어렵다고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터페론 주사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어요. 효과도 좀 제한적이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간세포 진입을 차단하는 블레비르타이드라는 신약이 유럽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기존의 약물인 로나파닙도 연구 중이고요. 중요한 점은 B형 간염 치료에 효과적인 그 경구 항바이러스제 NUCS는 D형 간염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B형 간염약은 안 듣는군요. 네, 그래서 여전히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C형 간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성 감염 후에 만성화 비율이 85% 정도로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죠. 과거에는 간 이식의 가장 주된 원인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만성화되면 서서히 간이 손상돼서 한 20년, 30년 후에 약 20에서 25% 정도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커서 진행 속도는 정말 다양해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렸죠.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나요? 네, 감염 당시 나이가 많거나 감염 기간이 길거나 또 HIV나 B형 간염 동시감염, 알코올 남용, 비만, 지방간 등이 동반되면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인터페론 치료 시절에는 특정 유전자 IIL-12B, FNL3 변이가 치료 반응 예측에 중요했지만 현재 DAA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혼합 할렌글로불린 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간 외 증상도 비교적 흔하게 동반되고요. 여기서 C형 간염 치료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죠. 과거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요법 시대에는 완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주사 부작용 때문에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주사를 맞아야 했고요. 독감 유사 증상, 우울감, 혈구 감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말 힘든 치료였죠. 그 후 1세대 단백분해 요소 억제제가 잠시 사용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인터페론 병용이 필요했고 복잡하고 부작용 문제도 있었어요. 진정한 혁명은 그 이후에 찾아왔군요. 네, 바로 경구용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AA의 등장입니다. DAA.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신을 복제할 때 사용하는 핵심 효소나 단백질들이 있어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특정 부품들처럼요. DAA는 이 특정 부품들, 예를 들면 NS3,4A 단백분해 요소, NS5B 중합 효소, NS5A 단백질 같은 것들에 딱 달라붙어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아, 바이러스 복제의 핵심을 직접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죠. 약 이름 끝에 보통 프레비르, 부비르, 아스비르 이런 이름이 붙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DAA가 가져온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혁명적인가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DAA 복합제들은 대부분 알약 형태이고 인터페론 주사가 필요 없어요. 치료 기간도 8주 또는 12주로 매우 짧아졌고요. 부작용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완치율,
즉 SVR, Sustained Virologic Response가 95%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95% 이상 완치요. 거의 다 낫는다는 거네요. 네, 특정 유전자형에만 효과가 있던 과거와 달리 모든 유전자형에 효과적인 범유전자형, 펜젠지노틱픽 약제, 예를 들면 소포스부비르 웰파타스비르, SOFE-VL이나 글레카프레비르 필브렌타스비르, GLE-BP 같은 약들도 개발되어서 치료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네요. 그럼 이제 C형 간염은 걱정할 필요 없는 질병이 된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거의 정복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기대 여명이 매우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 상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만성 C형 간염 환자에게 치료가 권장됩니다. 치료 목표는 치료 종료 12주 후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 즉 SVR 12를 달성하는 것, 이게 바로 완치입니다. 완치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완치되면 간부전, 간암 발생 위험, 그리고 사망률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점이죠. 물론 치료 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형, 간 섬유화 단계, 다른 바이러스, HBV, HIV 동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요. DA 치료 중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B형 간염 재활성화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법 자체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침입자, 즉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을 다뤘는데 이제 우리 몸 내부의 문제로 눈을 돌려보죠. 마지막 주제는 자가 면역 간염 AIH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간세포를 공격하는 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나 다른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계가 어떠한 이유로 간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계속되면서 간 섬유화,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나요? 주로 여성에게 약 75% 정도로 훨씬 흔하고요. 젊은 여성과 중년 이후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두 연령대에 피크가 있어요. 왜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면역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자가 관용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핵심 기전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유전적인 소인, 특정 HLA 유전자 타입 같은 거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약물,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간세포 공격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가면역 관염은 어떤 특징들을 보이나요? 바이러스성 관염과 구분되는 점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특별한 원인 없는 심한 피로감입니다.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혈액검사나 조직검사 소견도 다르겠군요. 네, 혈액검사에서는 간 수치 ALT, AST 상승과 함께 면역 단백질인 IgG나 감마 글로불린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자가항체, ANA, ASMA, NT-LKM1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간 조직 생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현미경으로 보면 문맥 주리염증, 인터페이스 헤파타이티스나 형질세포, 플라즈마셀 침윤 같은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됩니다. 진단은 다른 모든 간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한 후에 이러한 임상적, 혈청학적, 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내립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이러스처럼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가면역 간염 치료의 핵심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주된 치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즉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 같은 약을 사용해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관해, 즉 병이 조절되는 상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줄여나가죠.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부작용이 걱정되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고 관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아자티오프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약물 대사와 관련된 효소, TPMT 활성도를 미리 검사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목표는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유지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50%에서 많게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 재발이 잦군요. 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평생 저용량의 유지요법을 필요로 합니다. 아자티오프린 사용이 어렵거나 효과가 부족하면 다른 면역 억제제, MMF나 육마엠피 같은 약을 고려하거나 아주 불응성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약제, 타크롤리무스나 리툭시맙 같은 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급성으로 매우 심하게 발병한 경우에는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만성 간염의 여러 측면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핵심은 만성 간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B형, C형, D형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자가면역 문제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C형 간염 분야에서 DAA의 등장은 정말 완치 시대를 열었고요. B형 간염 역시 효과적인 장기 관리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은 또 면역 조절이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요. 결국 모든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과 분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C형 간염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WHO 같은 기구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의 공중보건 위협 수준에서 퇴치하는 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약의 효능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치료 접근성,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는 검진 시스템, 비용 문제, 또는 사회적 편견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이런 더 넓은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복잡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저희와 함께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식 창고에 아하 하는 순간에 더했기를 바랍니다.